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릴 적 유치원이나 미술학원에서 스케치북에 색칠할 때요. 선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칠해라 이런 말 들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아니면 내가 지금 뭘 하고 놀고 싶은지 그 흥미랑은 전혀 상관없이 벽에 붙어 있는 촘촘한 시간표에 따라서 다음 활동으로 그냥 넘어가야 했던 기억들 말이죠. 맞아요. 우리의 배움에 대한 첫 기억은 종종 그렇게 통제 혹은 어른들의 계획 이런 단어들과 강하게 묶여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을 통해서 파헤쳐볼 자료가 이 모든 낡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문건입니다. 바로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 그리고 그 실행 자료입니다. 사실 제목만 들으면 그냥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한 딱딱한 실무 지침서인가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안에는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을 배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인 놀이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교육과정으로 변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어른의 역할이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다는 철학적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이들의 그 무질서해 보이는 놀이가 어떻게 진짜 배움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교사라는 존재가 기존의 통제자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로 탈바꿈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변화의 기저에 깔린 깊은 맥락을 짚어드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놀이중심이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의미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교육학적 변화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이나 직장 혹은 육아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연결하는 열정적인 가이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어디부터 짚어볼까요?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보면서 가장 먼저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놀랬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간략화가 가져온 현장의 변화입니다. 그 부분 중요하죠. 예전에는 국가 지침이 너무 촘촘해서 전국 어디서나 봄이 오면 다 같이 나비를 데칼코마니로 찍어내고 가을이 오면 단풍잎 죽고 이런 획일화된 풍경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교실마다 풍경이 똑같았죠. 근데 이번 문건을 보니까 같은 유치원에 있는 똑같은 연령의 반이라도 반마다 전혀 다른 내용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공식적으로 장려되고 있더라고요. 옆 반이 우주정거장 만들고 놀 때 우리 반은 한 달 내내 공룡 화석 발굴놀이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매우 매력적인 지점은 그게 바로 이번 개정의 핵심 엔진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덜어냈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교사와 유아에게 엄청난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뜻이거든요. 공간을 열어주었다. 네. 과거에는 세세한 지침 때문에 교사들이 그 계획표를 실수 없이 소화해내는 단순한 실행자 역할에 갇혀 있었습니다. 애들 시선이 다른 데로 가도 억지로 끌고 와야 했죠.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지침이 간략해지면서 교사들에게 강력한 자율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교사는 짜여진 각본대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당장 뭘 재밌어 하는지 밀착 관찰해서 그 반만의 고유한 서사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개발자가 된 겁니다. 실행자에서 개발자로. 이거 듣기에는 진짜 가슴 뛰는 이상적인 이야기인데요. 근데 막상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본 뺏고 즉흥 연기하라는 거랑 비슷해서 엄청 당황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직장에서 상사가 갑자기 오늘부터 매뉴얼 없으니까 알아서 창의적으로 해. 이러면 눈앞이 캄캄해지잖아요. 자율성을 그렇게 많이 주면 그냥 애들 맘대로 놀게 내버려두면 되는 건가? 하고 약간 방임으로 갈 위험은 없는 건가요? 자료에서도 그 위험성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율성이 방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전의 뒷면처럼 반드시 교사의 책무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책무성이요? 네. 여기서 책무성이란 아이들이 그냥 시끄럽게 노는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 전문가의 눈으로 배움의 씨앗을 읽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잘 논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놀이 속에 숨겨진 배움의 맥락을 읽어내는 무거운 책임인 거죠.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리과정의 5개 영역 아실 텐데요.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 5가지요. 과거에는 시간표를 짰잖아요. 그렇죠. 미리 다 분절해서 계획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애들이 모래장난치고 노는 그 난장판 속에서 교사가 저 5개 영역을 역으로 찾아내고 연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교실 구석에서 블럭을 막 위태롭게 쌓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과거의 렌즈로 보면 그건 그냥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블록 노래하는 겁니다. 그냥 노는 시간이네 하고 마는 거군요. 네. 하지만 책무성을 가진 지금의 교사는 다르게 해독합니다. 저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무게중심 맞추는 게 자연탐구 영역의 과학적 사고력이구나. 큰 블록 옮기려고 서로 역할 나누는 게 의사소통이랑 사회관계 영역이구나. 이렇게요. 와, 놀이 속에 임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 목표가 다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배움이 멈추지 않게 살짝 지원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책무성입니다. 호스트 문건 읽으면서 제가 딱 떠올린 비유가 있어요. 예전 교사가 정해진 코스만 깃발 들고 따라오게 하는 미리 짜인 패키지 여행 가이드였다면 지금은 여행계 컨디션이나 우연히 발견한 뒷골목 매력에 맞춰서 최고의 길을 찾아주는 즉흥재지 뮤지션이나 탐험 파트너로 진화한 느낌입니다. 오,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종이 위에 문서보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순간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게 바로 자율성과 책무성의 새로운 균형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문건에 명시된 교사의 4가지 역할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읽다가 약간 충격받은 아이들의 실제 피드백 인터뷰가 있었어요. 아, 그 그림 1-2에 나오는 인용구들 말씀이시죠? 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다 했어요. 이제 가서 놀아도 돼요? 나는 쌓기놀이 못했어요. 우리 언제 놀아요? 만든 거 안 부수면 안 돼요? 참, 뼈아픈 반응들이죠. 네, 유치원에 갔는데 애들이 언제 놀 수 있냐고 묻고 있어요. 과거의 교사 주도적인 시간들이 아이들한테서 진짜 놀 권리를 어떻게 빼앗았는지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이들 입에서 이제 놀아도 돼요.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방금 전까지 한 활동은 전혀 놀이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른이 시켜서 한 업무였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이 교육과정 이해하고 실천하기인데 여기서 일과의 대원칙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일과를 놀이, 일상생활, 활동으로 재편하되 놀이 시간을 최우선으로 충분히 주라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하향식 계획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인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 지원하기로 가보죠. 자료에 되게 직관적인 일러스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선생님 1명이랑 아이들 4명이 긴 훌라후프 같은 고리를 같이 잡고 기차 놀이하듯 걷는 모습이요. 네, 아주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억지로 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줄을 잡고 똑같은 눈높이에서 걷고 있어요. 유아와 교사가 동시에 주체가 되는 공동 구성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감탄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교사는 지시자나 심판이 아니라 배움을 함께 구성하는 파트너여야 하죠. 자료에서는 이 지원 방식을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정서적 지원입니다. 정서적 지원이요? 많은 어른들이 지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끼어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봐 하고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저도 조카들 놀 때 막 그렇게 참견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지원은 눈빛과 태도입니다. 아이가 놀다가 교사를 볼 때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내가 하는 놀이가 가치 있구나 하는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듣고 보니 이거 직장에서 후배 멘토링 할 때나 부모님들 육아하실 때 엄청 공감하실 것 같아요. 누군가 서툴게 할 때 정답을 막 떠먹여주고 싶은 그 가르치려는 충동을 참고 미소만 짓는 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른들은 통제하는 수직적 관계에 너무 익숙해서 가만히 지켜보며 여백을 주는 걸 오히려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어적 지원도 아주 섬세해야 합니다. 언어적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놀이가 정체되거나 확장이 필요할 때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살짝 물꼬를 터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와, 이 탑 정말 높다. 근데 비가 오면 이 탑은 어떻게 될까? 처럼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아, 억지로 개입하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 환경적 지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애들이 개미를 보고 있으면 슬쩍 돋보기를 옆에 놔준다거나 그림 그리는 책상을 창가로 옮겨서 빛을 느끼게 해준다거나 이런 공간과 물질의 세팅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세밀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놀이를 엄청나게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 환경을 디자인하는 게 교사의 고도의 전문성이죠. 자, 여기까지 오면 당연히 생기는 아주 커다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역할, 놀이와 배움 기록하고 평가하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존의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는 계획안 쫙 짜고 진도 나간 다음에 성취도를 평가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시 안 하고 놀이를 지원만 한다면 학기말 성적표에 우리 아이는 모래놀이를 아주 창의적으로 함 이렇게 쓰나요? 평가 순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에요. 과거의 선형적 과정, 그러니까 계획, 실행, 평가로 이어지는 그 사이클이 깨졌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화살표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제일 앞단에 오는 건 계획이 아니라 관찰과 기록입니다. 관찰과 기록이 먼저다. 네. 아이들이 노는 걸 교사가 먼저 깊이 관찰하고 기록한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비로소 내일의 지원 계획을 세우는 거죠. 와, 청취자 여러분, 이거 정말 패러다임이 뒤집힌 거 아닙니까? 애들을 정해진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애들의 현재 상태에서 출발해서 교육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평가의 목적도 서열화가 아닙니다. 누가 한글 먼저 뗐나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도달해야 할 5가지 인간상, 즉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자주적인 사람이라는 게 단원 평가 보듯이 하루아침에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편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총체적인 누적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평가 방식이 바뀐 겁니다. 문서화의 압박은 줄이고 1년 동안 아이가 일상에서 보여준 변화의 궤적을 쭉 포트폴리오처럼 모아서 고유한 성장을 보는 거죠. 아이를 데이터가 아니라 온전한 서사를 가진 인간으로 대우한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까지 오니까 네 번째 역할, 함께 배우며 성장하기가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교사들한테 대본 다 뺏고 무한한 자율성 줬죠. 개입하지 말고 인내심 갖고 관찰하라고 하죠. 솔직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불안감과의 싸움일 것 같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나 싶고요. 정확합니다. 그 불안감이 현장 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내가 섣불리 개입해서 애들 주도성 꺾은 건 아닐까? 빈 시간을 견디는 것도 압박이고요. 게다가 하루 종일 놀기만 한다고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 시선도 감당해야 하니까요. 척도가 사라진 상태에서 매일 정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진짜 숨막히는 압박일 수 있죠.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자료에서는 이 불안감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과 성찰이 교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하죠. 단, 이걸 교사 혼자 짊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자율적인 학습 공동체입니다. 선생님들 간의 연대를 말하는 거군요. 네, 교사들이 서로 실패담을 편안하게 나누고 기록을 공유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국가 차원에서 이 시행착오를 용인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만 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자율성이라는 게 그냥 방치가 아니라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거였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걸 조금 더 큰 틀에서 연결해보자면 이 개정 누리 과정은 단순한 유치원 지침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부속품이 아니라 주도성과 창의성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강력한 철학적 변화입니다. 어른들의 통제라는 쉬운 길을 버리고 기다려주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유치원 교실에만 갇혀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나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갈 때 여전히 통제와 촘촘한 계획에 얽매여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 어른들의 삶에도 통제 대신 관찰과 자율성에 기반한 지원을 적용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근육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